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라도 영장실질검사 등 향후 사법 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만이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고 이제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대표에게 정치적 운명이 걸린 한 주가 될 전망인데 패널 네 분과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송국건 정치평론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24일 동안 단식을 이어간 이 대표가 일단 198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을 했던 때보다 하루가 더 길었다.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이고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볼게요. 단식 중단 이후에 지금 약물 치료도 받고 있고요. 복식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상태는 많이 호전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을 했고요. 네네. 그 26일 날 영장 실질 심사는 지금 출석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특별한 그 사이에 뭐 건강상 이상이 있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26일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이제 핵심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 사유로 검찰에서 적시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요. 뭐 범죄 중대성이라는 것은 그 배임 액수라든지 뇌물 액수가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범행이 중대하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그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배임이고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이제 제3자 뇌물이기 때문에 법리 다툼이 대단히 필요한 그런 또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소명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특히 검찰에서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지금 적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증거인멸 의뢰와 관련해서도 네. 이게 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어났던 것이고 뭐 아시겠지만 수백 차례에 걸쳐서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자료도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뭐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23일 동안 검사가 그 상주하면서 6만 7천 건에 관련된 자료들도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증거는 이미 다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 그리고 뭐 우리 당사라든지 본청까지 다 압수수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것도 지금 자료들로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 예정된 영장 심사에서 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잠깐 듣고 갈게요. 검찰 측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 측에서는 지금 142쪽의 그 영장 청구서에도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면서 이 계속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 목록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때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PPT 같은 거 할 때 제시할 거를. 제일 처음에 거는 그 김인섭 씨, 백현동 관련해서는 김인섭 씨 진술서예요. 77억 원을 받았던 김인섭 씨 진술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그 추진을 했던 것을 뭐 16차례인가 보고를 했는데 그거 다 결제한 사인이 있어요. 결제한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진술서하고 서류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서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위중한 것이 그 위정교사죠. 위정교사인데 거기에 또 김진성 씨의 녹취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취록, 서류, 진술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그 영장 청구 큰 줄기 세 개가 백현동, 대북송금, 위정교사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키가 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그 각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그 PPT를 하게 되면은 예. 영장법원에서 어떤 결과는 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이번 주 화요일 26일 이재명 대표에게 좀 큰 운명의 날로 지금 비춰지는데 일단 백현동 개발 비리랑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일단 지금 출석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26일 명백히 출석하겠다고 입장 갖고 있고요. 네. 특별하게 건강이 뭐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일을 연장 다시 하자는 그런 예.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 신문 기일은 반드시 출석하실 거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정말로 본인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타일상 그런 걸 또 이렇게 그동안에 소환 조사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듯이 그 당당하게 이렇게 임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휠체어를 타고 올지 이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등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에서도 아직 명확히 정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장심사에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뜨거운 공방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물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증거인멸 가능성이 결국 구속 여부를 가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 대표 측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 검찰 측에서 예. 반드시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들을 확보하기 위한 이 증인들에 대한 회유, 의혹들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들 또 이런 힘이 있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만큼 지금은 제1야당 대표의 신분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있을 거라 보고요. 보통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에서 혐의 중대성들을 입증하고 그다음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문제가 없다고 맞서 싸우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들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어떤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부인한 바 있기 때문에 그랬던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오히려 구속영장 심사에서 본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식 성과도 사실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게 사실 대정부 투쟁을 내세우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결국 24일 만에 뭐 멈춘 건데 이 남은 게 뭐냐 이런 좀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명분은 그 윤석열 정부 뭐 인적 쇄신, 예.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제기구 제소, 뭐 대국민 사과 이런 거를 했죠. 네. 근데 실제로 그때 시작을 할 때부터도 그게 아니고요. 방탄용이다. 검찰 수사를 좀 지체하고 재판도 미루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저는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진짜 뜻이 왜 그러냐면은 예. 이 바로 그 체포동의안 표결하기 전날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그 단식 끝에 단식이 장기간 단식을 했는데도 본인이 한 원고지 200자 원고지 10매 가까운 글을 써서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했잖아요. 입장문을 냈죠.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이거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체포동의안 투표하는 당일날 그때 박강원 당시 원내대표가 병실로 갔죠.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냐면은 앞으로 통합을 위주로 하는 이 당 운영을 하겠다. 예. 통합 기구도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부결을 시키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가결이 돼버리니까 오늘 보시다시피 당장 원내대표, 이낙연 원내대표가 나갔는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나갔는데 그 자리에 지금 친명계를 앉히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 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친명계가 후보 등록을 했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통합을 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도 부결을 위한 거였다. 그러면 단식 자체가 처음부터 이 체포동의안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지 겉으로 명분을 내세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방탄 단식이라고 지적을 해주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방탄단식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평소에도 마뜩찮게 생각하셨던 분들의 이제 일관된 정치적인 공격인 것 같고요. 뭐 일단 단식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검찰에서 소환조사 요청이 오면 다 출석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무언가 회피하거나 사법적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단식의 효과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결국에 윤석열 정부를 향한 이 대여투쟁 노선을 강화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뭐 지금 표결 이후에는 당내에 좀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단식을 하던 중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뭐 비판적이었던 사람이든 또는 비판적이지 않았던 인사든 다들 방문해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또는 당내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투쟁의 노선을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가자, 이런 의지는 실제로 좀 다져졌던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뭉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분명히 있었죠. 근데 물론 이제 표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좀 분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과제로 보여집니다. 뭐 상처뿐인 단식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아니다. 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씀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1야당 대표가 야당을 결집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이 야당 결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정을 위해서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8월 31일부터 단식이 들어갔는데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예요. 정기국회 전반에 전부 다 단식 이슈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이 뭐 정기국회도 그렇고 당장 내일 그 대법원장 임명투표도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대법원장이 그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물론 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뭐 어떤 결속을 도모했는지도 모르지만 정기국회를 완전 초반부터 엉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만들고 이런 것을 단식의 역효과죠. 이거는 저도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한 게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청하고 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24일 동안 단식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부의 그런 국정 무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진 거죠. 알려지고 거기다 더해서 24일 동안 곡기 끊고 목숨 건 단식 투쟁하는데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 인면수심적인 그 태도까지가 덧붙여져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히 커졌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당내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당원들조차도 각종 이제 뭐 의총이라든지 비상의총이라든지 또는 중앙이라든지 또는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속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런 국정 무능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맞서 싸우겠다라는 것을 우리 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라든지 종교계라든지 노동계 등이 많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그런 약속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차원에서의 결속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게 무슨 방탄 단식이다 이런 프레임을 걸었지만 실제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이 너무 무도하다. 왜냐하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야당 대표를 1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전방위적인 표적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를 부결시켜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것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도 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론 들을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막바지에 올렸던 SNS 글 때문에 지금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난을 넘어서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과 당내 지지자들이 혼선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단식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결집을 끌어내기 위한 동력이었다면 마지막 단신의 그 중대한 순간 속에서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부결호소 메시지를 내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단식의 핵심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만약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는 상태 속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 같은 대혼란 상황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했던 약속을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었기 때문에 단식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 그 어떤 이야기를 꺼내든지 간에 결국 많은 국민들은 방탄을 위한 단식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부결을 해달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사실상 단식의 이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 측에서 또 가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이 사실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판사가 심리를 하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유 판사가 한동훈 장관과 동기라는 허위 사실을 또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왔던 김의겸 의원의 허위 발언들 함께 들어보시죠.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저 자리에 제가 갔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이유 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대사가요. 이유 대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을 했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 서울대 영장 전담 판사가 3분이 있는데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법대 구의학번 동기라는 점. 일단 법무부는 영장심사 담당 판사가 이 한동훈 장관과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 김 의원은 뒤늦게 취재 과정에 구멍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사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빈틈이 있었다 이렇게 자인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대체?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데 그렇죠? 취재하면서 구멍이 너무 자주 있어요. 자주 있다. 네, 이번에도 지금 두 사람 한동훈 장관과 유창훈 판사가 같은 해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아마 구의학번 동기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재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수를 한 거라서 동기가 아니고 그걸 법무부에서는 동기 아니고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전에 그 대변인 할 때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을 때 기소가 됐어도 당직은 계속 유지한다고 그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전해철 의원이 아니다 나 기권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김의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업계에서는 통용되는 잔기술이다 이렇게 했어요. 잔기술이요? 예, 잔기술이다. 자 그때 그 가짜 뉴스가 드러나니까 잔기술이다. 이번에는 가짜 뉴스가 드러나니까 취재에서 큰 구멍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저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지금 잔기술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서 영장 전담 판사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그러니까 일단 김의겸 의원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발언한 것은 잘못된 거죠. 저는 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엄연히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도 과거에 보면 이제 특정 판사의 뭐 정치 성향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또는 추정하면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낙인 찍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판사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판사의 무언가 성향이나 개인적인 뭐 친분관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다가 또는 국민들께 공표하는 행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입법부인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건은 굉장히 좀 아쉬운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본인께서는 좀 구멍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니 그건 다행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판사가 이제 경력을 저도 살펴보니 좀 이제 베테랑의 판사이고 이런 그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단식을 중단하고 본인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판사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검찰의 일방적인 진술에 휘둘리지 않도록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려 하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개딸들이 100만 명의 탄원서를 모으겠다. 이게 지금 사실상 구속을 저지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외부에서의 압력들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까지도 전부 나서서 구속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 판사는 이런 일들을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번 주 화요일에 있게 되는 영장 실질심사의 결과가 나면 그 다음에 후폭풍일 텐데요. 아주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 전국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칠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혹시 촉발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발언 이후 동백아가씨 등 여러 그 가짜뉴스 허위사실이라는 게 일파만파 퍼지고 다 알려졌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시간이 지나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그 가짜뉴스가 진실이라고 믿는다라고 생각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고 특히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과반이 넘게 압도적으로 그 사실을 진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김의겸 의원이 저런 방식으로 한동훈 장관이랑 법대 동기래라는 방식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되면 정당한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한 꼼수다 이런 방식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판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강성정 지지층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이런 요청이 앞서서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모아서 이거를 법원 측에 전달을 하는 과정입니까?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모아서 그 변호인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하거나 또는 그 민원실 통해서 제출을 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에서의 관점도 이 체포동의안을 신청한 것, 친 것, 요까지는 검찰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검찰에서 수사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 이제 26일 불호해갖고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표가 초유의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실질 심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당원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인승구속이 필요한 거냐,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그 의사 표현을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뭐 저는 그것은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도 그 일부의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방탄 프레임에 대해서 당을 위한 관점에서 주장한 것이지 당대표가 구속되길 바라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이제는 저는 그 26일 그 실질심사 이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에 대한 것은 소멸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진짜 온전하게 윤석열 정부의 각종 경제 민생과 관련된 외교 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각종 의혹들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제대로 된 심판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우리 민주당이 이제 집중해서 대여 선명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일단 이 대표의 구속 여부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지금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조심스럽지만. 일단 변호사들은 대부분 다 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 사법방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법방해, 우리나라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결국은 뭐 증거인멸 이런 것도 사법방해고 이화영씨 뭐 재판도 그렇게 뭐 연기시킨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법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오류가 크다 해서 그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보는데 저는 뭐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서 그 법적인 면은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영장 판사에 대해서 뭐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실 때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 영장법원 판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당원들은 할 수 있다. 100만 명이나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그 영장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여기에 흔들릴지 않을지 그게 저는 오히려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소속 의원들 전부 다 서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탄원서에. 그러면은 한 30명, 40명 이탈을 했던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의원들도 전부 다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뭐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뭐 기각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기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 또 탄원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하면은 이 국회가 마비가 된다. 국정 마비가 된다. 그 실제로 내일 대법원장 인준안 투표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이 탄원서를 내면서 우리 당대표 구속하면은 국정이 마비돼. 이런 식의 탄원서를 내는 게 과연 온당한 본인이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받겠다는 그 절차인지 그게 의심스럽죠. 네, 반론 한번 들을게요. 일단 이게 사실은 뭐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 이것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좀 끝이 없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법조계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탄원서를 내는 것이 사실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당원들이 그리고 지역에서 또 자발적으로 이런 탄원서들을 제출하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어떤 권한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송국권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탄원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의 당원들이 또는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들이 의원들이 뭔가 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당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팽배한 거잖아요. 그런 의지가 모여서 발현되는 정치적인 행동인 것이지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작 또는 사법적인 공작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영장 판사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고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오는 26일 열립니다. 26일 밤사이에 결과가 나올 텐데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커져가는 민주당 내 갈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는데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송갑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선출직으로 출마했었어요. 예. 최고위원회. 그래도 낙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비명 쪽 의원들께서 좀 이렇게 당직들을 지금 탕평으로 좀 이렇게 재편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올해 4월인가요? 그때 다시 당직 개편을 할 때 그때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은 뭐 친명이나 비명이나 이런 사이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당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이 아마 주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본인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 당론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정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든지 이렇게 좀 엇박자를 많이 내는 의견들을 많이 냈다라고 합니다. 다른 목소리가 좀 나왔었다. 예.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저도 옆에서 좀 지켜봤는데 상당히 좀 억울하신 측면이 있어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부결을 위한 노력들도 많이 했고 실제로 비상의총을 열어갖고 비상의총에서도 이 정적제고 표적수사에 대해서 결연히 맞선다라는 결의도 했었고 또 중앙위까지 열어갖고 똑같은 내용을 또 확인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안 한 것은 다 인지상정으로 의원들이 다 부결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그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139 찬석은 가결이 149명으로 늘어나는 이런 이제 참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져야겠다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이런 설명인데 여기에 또 한 명의 인물이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체포동의안 그 가결된 이후에 그 주류 쪽에서는 비명계는 다 나가라는 이야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차 때도 31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31명이 이탈을 했는데 그때는 왜 부결됐냐 하면은 무효표와 기권표가 20표나 돼서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부결됐어요. 이번에도 30명 정도 이탈표가 나왔는데 무효표 가결표가 10표로 줄어드니까 가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30명, 지금 30명은 같이 못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이낙연계가 당 안에서 한 30명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으로는 친명계로 따로 가겠다. 그러니까 같이 못 올 사람들은 나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송갑석 의원도 비명계입니다. 그리고 비주류죠. 그래서 못 견뎌서 나가는 것이고 고민정 의원도 문재인 정부 뭐 청와대에 있었고 그리고 친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분명히 가표를 찍었을 것이다 이런 공격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렇다고 하면 나가라면 나가겠다 이렇게 했죠. 박강원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같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 사표는 반려해버렸어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뭐 선출직이니까 그냥 자기가 나가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박강원 원내대표도 결국은 친이낙연계니까 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송갑석 의원도 이렇게 사퇴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이제 친명만으로 가겠다. 그 선언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좀 잠깐만 덧붙일게요. 말씀해 주시죠. 이게 김종민 의원께서 방송에 나와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당 안에서는 들은 얘기지만 이게 체포동의안 투표하기 전에 하루 이틀 동안에 계속해서 중진 의원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의사타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선 우퇴 얘기도 있고 통합적 비대위를 꾸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그건 가결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실토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체포동의안의 내용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거는 이재명 대표는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공천학살은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것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만족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송국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도살인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검찰과 여당이 칼을 빌려서 당대표를 죽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로 당에 지금 되게 격양돼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지금 최고위원 사태가 일어나고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흐름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조속히 이제 26일 원내대표 새로 뽑으니까 빨리 조기 수습해야 될 과정이 여전히 우리 민주당한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26일에는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친명계 홍익표 민석 의원이 지금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친명계 원내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뭐 일단 아무래도 후보군 자체가 이제 친명계 인사들이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보니까 선지에 친명계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친명계 쪽으로 지도부가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인순 의원까지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후보 등록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뭐 비명계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친명계 인사들로 대거 포진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사실 어떤 계파를 가지고 있고 누구와 더 가깝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 저는 이 상황 속에서는 당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좀 통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당이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게 막아야 되는 완충제 역할을 지금 원내대표가 좀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현재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일정을 수행할 수 없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런 당내 내용을 끝내고 앞으로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당내 여러 가지 분란들을 수습할 만한 정치적인 타겟책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누구 개냐, 누구와 더 가깝냐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명계에서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원내대표가 선출될 경우 당의 앞날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원내대표를 이제 소위 그쪽 이재명 대표의 그 친명계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강할수록 더 풀어집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기반이 공고해지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망조가 드는 거예요. 네, 지금 김민석 또 홍 의원하고 김두관 의원이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는데 좀 망조가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상민 의원이 애당초에 유쾌한 결별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서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 이상민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게 되면 결국은 중간에 조정 과정들이 없이 가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꾸준히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의 상황이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을 색출까지 해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을 표시하게 되는 의원들이 설 수 있는 공간들을 아예 다 무력화시키고 차단시키는 과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만약 화요일에 이재명 대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게 된다면 아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민주당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비대위든 또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가열탄 투쟁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 조정할 수 있는 원내대표마저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하는 순간 말 그대로 부러질 가능성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 오후 2시에 이 원내대표 선거가 열리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까지는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 김민석 의원 그리고 남인순 의원까지 현재 등록을 했고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간은 있는데 자 이러면은 뭐 비명계가 나설 가능성 현재로선 낮아 보이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투표로 갑니까? 아니면 추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추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게요.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명이라고 분류하기에는
그 캐리어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난번 색채가 조금 옅기는 하죠. 대선 때 그 이낙연 그 후보 정책본부장 하셨고 이낙연 대표 때 민주연구원장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 이낙연 쪽 전 대표님하고도 되게 가까운 의원으로 되어 있고요. 본인이 원래 성동구에 삼선하셨잖아요. 그런데 험지인 서초로 지역구까지 옮기셨어요.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먼저 선당무사 하겠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명 비명 이런 걸 떠나서 그나마 지금 현재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현재 이런 혼란스러운 당을 가장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의견들이 당내에 좀 모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원욱 의원도 뭐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기도 했던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홍익표 의원 쪽으로 추대되거나 또는 경선을 하더라도 홍익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이원욱 의원이 출마 6시까지 하겠다고 하면은 경선이 될 텐데 경선이 그 세 명이 남은 상태에서 만약에 합의 추대를 한다고 하면 이거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 사람 다 친명이라고 치면 물론 홍익표 의원도 이낙연 체제에서 당직도 하고 했지만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섰기 때문에 친명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해서 당권을 내려놓게 될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광원 원내대표를 못 믿었던 겁니다. 그 친이낙연계여서. 그래서 지금 친명계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합의 추대를 한다면 두 사람을 주저앉혀야 되죠. 주저앉힐 수 있는 사람은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예요. 그 이재명 대표가 한 사람을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만약에 거리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권한 대행을 본인이 지금부터 지명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한 사람 후보 추대한다는 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의원들이 아래로부터 추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사실상 그렇게 하게 되죠. 한 명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 그 체제상 밑에서부터 추대는 없습니다. 자, 이게 뭐 이 대표의 구속 여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친명계에선 이 대표가 구속돼도 사퇴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총선 공천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을 거다. 이재명 대표 체제는 흔들림 없이 간다. 지도부 사퇴하고 전당대회 새로 하고 당대표 새로 뽑고 비대위 체제 가고 이런 얘기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은데 그건 없다. 그건 꿈 깨시라. 자, 뭐 가정입니다만 이 대표가 구속이 될 경우에 자, 이 대표가 없는 민주당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고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좀 답드리기도 참 난감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아직 26일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요. 저는 이제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각되면 오히려 윤석열 검찰에 엄청난 이제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전제로 지금 뭐 구속될 것이라 전제로 여쭤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원내대표가 26일 선출이 먼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직무대행을 원내대표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12월 되기 전에는 그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원 당규상. 그래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정기 국회 중이고 예산도 있고 뭐 해야 되고 주요한 민생법안 처리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한두 달 사이에 전당대회를 여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달 사이에 당내에서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이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각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친명계에서는 대표직 사퇴는 없다. 옥중 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또 다릅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좀 구성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전개를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저 얘기가 제가 봤을 때 둘 다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당원 당규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비대위를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의 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당원 당규의 그 잔여 임기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비대위로 직행하기에는 그 법적인 기반, 당원적 기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한편에서 옥중 공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선의 전략을 사실 당대표가 또 진두지휘하고 짜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정치판의 판세 같은 것들을 같이 분석하고 공유하고 논의해야 되는 시점에 그것이 과연 옥중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각의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친명계든 비명계든 저 이야기들이 너무 크게 터져나오는 것들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당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 뭐 민주당이 이렇게 내용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멀리서 지켜보면서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집권당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 국민의 삶에 관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사실은 국회나 정치권이 강대강 대립구도가 형성돼 왔는데 여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게 된다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자중질환은 민주당이 몫일 거고 국민의힘은 이 집권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위한 이 경제 정당으로 나아가는 길, 그래서 민생 현장의 행보라든지 이런 일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요. 지난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고 나서 갑자기 국회가 다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민생 법안 처리해야 되는 한 90여 건 정도가 법안 처리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게 된다면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정리한 가운데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형성되게 된다면 또한 그 피해가 국민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은 말씀드린 대로 민생정당의 길을 가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쉬운 텃밭만 노린다 뭐 이런 지적, 보도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선이 쉬운 텃밭 노린 게 당연하죠. 지금 출마하는 사람들은 당연해요. 근데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순위가 당선이 되기 좋은 대로 하는 거고 지금 출마를 하는 사람들은 2순위, 3순위까지 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전부 경선 붙이는 거예요. 그럼 당선이 쉬운 텃밭은 오히려 경쟁이 올라가겠죠. 내부 경쟁이 경선을 붙이면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당선에 쉬운 거 가령 뭐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이나 서울, 강남은 일단은 뭐 경선을 시키는 쪽으로 그 가닥을 잡을 거라고 저는 듣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출마를 꺼리는 지역은 오히려 거기서 전략 공천을 신진들을 전략 공천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면은 나중에는 그 시간이 가면서 교통 정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하시다가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 언급하셨던 여론조사 있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와 함께 또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언급하신 이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단식을 마친 뒤에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앞으로 전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치권 쟁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